봅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전논문사를 쭉 한번 훑어봐서 특별하게 오늘은 이 고전논문과 관련된 쪽지 시험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지난 시간에 고전논문사를 볼 때 일단 시작을 상고시대부터 진행을 했어. 상고시대, 그 다음에 통일신라시대, 고려, 조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상고시대 때 작품, 대표 작품을 이제 우리는 고대가요라고 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상고시대는 삼국시대까지, 고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를 말하고, 통일신라시대 때는 상가를 중심적으로, 고려시대에는 고려가요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시조와 가사를 중심으로 볼 거다. 그리고 고전논문에서 어려운 건 중세국어로 표기가 된 것이 어려운 거다. 이제 한자가 한시라든지 한역되는 것은 어차피 지금 현대어로 완전히 풀어서 그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글자가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글자가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느냐, 바로 이제 구비전승되다가 문자로 정착이 된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였어. 그래서 사실 고대가요가 어떤 특성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특징인지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왜냐면 한역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지금 고대가요를 볼 거다. 그러면 이 고대가요는 원시종합 예술에서 이제 분화가 되는 시기의 작품으로서 지금 우리가 문문, 지금 시가를 보고 있긴 하지만 산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그 산문의 성격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 시가가 전해질 때 그냥 시가만 전해졌던 것이 아니라 함께 전해졌던 것이 배경설화였단 말이야.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졌다는 것이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품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배경설화를 참고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일단 작품 볼 때는 작품 겉으로 표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배경설화와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를 보는 건데,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를 어떻게 감상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한번 떠올려 봐야겠지. 그래서 시를 감상할 때 일단 첫 번째는 무엇부터 확인하기로 했었지? 시를 볼 때 처음에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지. 제목부터 확인을 하는데, 이거는 주로 현대 작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만 고전문에서는 크게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 작품을 내가 공부한 작품인지 배운 작품인지 한번 본 적이 있는지 그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어쨌든 시를 볼 때는 무조건 제목부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를 볼 때는 문장 단위로, 보통 이제 시가 연과 행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연과 행으로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장 단위로 보는 거고, 이 문장 단위로 본다는 얘기는 결국 뭐 중심으로, 우리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그렇지, 서술. 문장 단위로 본다는 얘기는 결국에 서술어 중심으로 본다는 얘기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왜 서술어 중심으로 보느냐? 서술어 중심으로 볼 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 일단 그 전에 앞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시를 배울 때 어떤 갈래에서 시를 배웠냐면 서정갈래라는 개념으로서 시를 배웠지. 그때 서정갈래가 어떤 뜻이었어요? 서정이 무슨 뜻이었지? 서정을 풀면? 정서를. 그렇지. 정서를 서술하는 것. 바꿔 얘기하면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서정이었던 거야.
그래서 시에서 중요했던 것은 바로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지. 그러면 이 정서, 쉽게 화자의 감정 혹은 느낌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파악할 때,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 혹은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 무언가 상황이 있어야지만 그때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서술어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화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를 우리가 짐작, 이렇게 아까 정서 말고 반응이라는 말로 써봅시다. 그 상황에 따른 화자의 반응을 우리가 짐작, 추론 또는 파악할 수가 있다. 이때 이제 정서라고,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정서나 태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지. 그럴 때 다시 이 상황을 보면, 상황은 화자가 직접 행동하는 것과 화자가 대상을, 그렇지, 관찰하는 걸로 나눠볼 수가 있어. 그럴 때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찰이든 직접 행동하는 것이든,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느냐 아니면 부정적 반응을 보이느냐 따져주는 거고, 물론 화자가 직접 행동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화자가 하려는 행위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화자가 하려는 행위는, 그렇지, 긍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반응, 그런 관찰을 통해서 화자의 반응이 어떨지를 짐작해 보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올해 초에 이제 1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그 개념어를 배울 때 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를 봤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다시 얘기를 해주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번 들었던 거니까. 근데도 이제 딱 시 어떻게 보는 거지? 라고 한 번에 이제 떠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이 과정 혹은 이 방법이 숙지가 되지 않았거나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이제 익히지 않은 상태라고 봐두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추가를 하자면, 지금 방금 설명한 이 시감상법은 시 전반적인, 여기에 고전시가 고전 운문만에 지금 몇 가지 추가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 고전시가에서는 문장 단위로 얘를 한 줄씩 보는 걸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한 시가 됐든 그 어떤 작품이 됐든 그냥 한 줄씩 보고 화자의 상황, 한 줄씩 보고 화자의 반응을 따져주면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게 고전 작품이다 보니까 한자어가 많이 나오는데, 자주 나오는 한자야, 한자 단어가 아니라 자주 나오는 한자는 반드시 외워야 한다는 거, 그거를 이제 명심해주면 좋겠습니다. 뭐 따로 적을 건 없지? 다 한번 적어보. 적어? 요거를 바탕으로 다음 작품을 볼 거예요.
그러면 고대 가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무도화가라는 작품이야. 공무도화가는 이게 제목을 이렇게 해서 그러는 거야. 보통 공이라고 하면은 이제 높임의 대상? 이걸 이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주는데, 이미요, 도화는 이제 강을 건너는 거야. 강을 건너지 마세요. 라는 제목인 건데, 이게 어차피 구전되다가 한역으로 기록이 된 거라, 정확하게 제목이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제 고전 시간 한 주씩 이제 처리하라고 했던 거니까, 일단, 민석이가 먼저 거기에 있는 거를 보고, 오른쪽, 우리가 이제 전에 했었던 거지? 그 한 번을 채워보는 걸로 해봅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용 보고, 그 다음에 표현 방법 보고, 그리고 이제 이 작품과 관련된 일종의 간단한 배경 지식을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반응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야.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화자의 정서 반응이라고 하는 화자의 반응은 뭐 모든 줄에, 모든 표현에 있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정도인 거지. 화자의 정서는 작품 안에 다 드러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해가 뭐예요? 그대로 정도로 해석해줍니다. 그래서 봅시다. 한 주씩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여기서 이제 끊어서 생각하면 일단 이마라고 했으니까 화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어. 그러면서 그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말을 건넸다는 얘기는 지금 화자는 그 물을 건너려는, 그러니까 이제 강을 건너려는 이제 임을 만류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임 만류,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줄이에요. 임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그럼 화자의 만류가 통했어, 안 통했어? 안 통했어. 물을 건넜어. 그런데 세 번째 줄을 보니까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물에 빠져 와 물을 건넌 주체는 누구였지? 임이었어. 그런데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여기에서 우리가 의임이 죽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야. 결국 이미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임이라고 표현을 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말할 때 쓰는 거 아니야. 그럼 이미 죽었다는 얘기는 결국 뭐 했다는 거야? 임과. 그렇지. 임과 이별을 한 거지. 이제 죽었으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사별이 되는 거야. 그럼 이미 죽은 원인이 뭐 때문인 거야? 그렇지. 물에 빠져서 죽은 거지. 그럼 뭐 봐. 그럼 화자는 저 물을 건너다가 이미 죽을 거라는 것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예상을 알고 있었던 거야. 예상해서 그 물을 건너지 말라 말하는 거지. 가면 죽을 테니까. 그러면 왜 안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마. 그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저변 밑바탕에는 뭐 어떤 임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 임에 대한 어떤 감정? 그렇지.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에서의 물은 바로 임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는 이미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봐봐.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사실은 여기에서 끊고 난 다음에 화자가 임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만류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작품을 이제 내실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물, 여기에 물, 그 다음에 여기에 물. 그래서 그 물의 이미지가 변화돼 간다, 물의 의미가 바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지 뭐. 근데 물을 건넜어. 그러면 만류가 여기서 통하지 않은 거지. 그럼 여기서의 물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별을 뜻합니다. 그럼 여기서 물은 결국 대상이 죽었기 때문에 사랑, 이별, 죽음으로써 이미지가, 물의 이미지가 변화한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에서는 일단 물의 원형적 이미지를 확인해 보는데, 이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보금, 그러니까 동양이 됐든 서양이 됐든 그 다음에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물이라고 하면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의미 혹은 이미지를 이제 원형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보편적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럴 때 이 작품에는 이런 원형적 이미지, 물의 원형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 어쨌든 죽었어. 죽었으니까 마지막 줄이야. 가시님을 어이할고 이렇게 끝났어. 이건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이 끝났을 때 이런 종결 의미를 뭐라고 해? 그렇지. 의문형 종결 의미지. 질문의 형태야. 그런데 여기서 질문에 그 대답을 요구하는 거야? 그렇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서리적 서리적 표현이 되는 건데, 이걸 통해서 봐봐. 가신이 어찌할 수가 있어 없어? 그렇지, 죽었으니까.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 근데 부정적 상황을 받아들이는 건 뭐가 되지? 그렇지. 여기에서 화자의 체념의 영서를 확인해 볼 수 있고, 이제 인과 이별하고, 그럼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뭐가 되겠어? 가지 말라는데 갔으니까 여기에서부터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는 사랑한 사람이 헤어졌어.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렇지.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정리를 합니다. 화자에 대한 얘기는 물의 원형적 이미지, 여기서는 사랑, 그 다음에 이별, 죽음으로 따져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거는 화자의 정체와 관련해서 여성 화자 혹은 여성적 어조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여성 화자라고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때의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 여인상을 말하는, 지금에 말하는 어떤 여성의 모습은 아니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 전통적 여인상의 조건. 그렇지. 경어치. 그러니까 남자보다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높임만 썼다는 거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소극적, 수용적. 그렇지. 소극적. 수동적 태도를 보이면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 화자를 여성의 화자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 여성적 어조 혹은 여성 화자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말을 많이 쓴다고 했냐면 부드럽고 섬세한 어조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화자는 나, 우리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숨어 있는 거고, 화자의 정체는 이 두 가지. 보면 일단 이별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 이별을 당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경어체는 이런 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네. 건너는 거의 주체, 돌아간 거의 주체가 모두 누구야? 이미이기 때문에 저 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높임말을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화자의 정체는 여성이라고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정체를 물으면 어떤 거를 따져봐야 되느냐. 쉽게 신분, 직업, 성별, 이렇게 작품 표면에 드러나는 표현을 통해서 신분, 직업, 성별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는 거. 여기서는 이제 여성 화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상황은 잘 봐. 이게 화자가 이별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대상, 입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야.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보고 그 대상과 관련된 무언가가 연계가 돼서, 즉 연상이 돼서 될 때가 이제 관찰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는 직접 행동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 행동은 임과의 이별 혹은 사별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화자의 반응, 지금 여기서 뭐 사랑, 슬픔, 체념 이렇게 기본적인 그 화자의 반응을 확인을 해봤는데, 임에 대한 사랑, 이별에 따른 슬픔, 그리고 체념까지.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났어? 그건 아니지. 그러면 화자의 반응은 간접으로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배경 지식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지금 제목에 보면 제목 옆에 백수광부의 아내라고 되어 있지. 이 백수광부가 무슨 뜻이냐면 흰머리에 미친놈이야. 흰머리를 한 미친놈이 되는데, 배경사라를 보면 이렇습니다. 백수광부가 물로 뛰어들어. 그랬더니 한 여인이 뒤따르면서 그 백수광부를 만류해. 하지만 실패하고 결국에 그 백수광부는 물에 빠져 죽는 것이. 그런데 그때 그 백수광부를 뒤따르던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거를 본 한 백사공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 백사공의 아내가 이 얘기를 듣고 바로 그 노래를 따라 불러. 그렇게 내용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이 배경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백수광부의 존재. 백수광부. 지금 이 백사공이 볼 때 미친놈 같았다라는 건데, 고조선이라는 그 국가를 보게 되면 이 고조선을 세운 사람이 누구였지? 단군왕검이지. 근데 이 단군왕검이 의미했던 바가 두 가지거든. 그 단군왕검이 단군왕검이라는 명칭이 의미했던 바가 뭐냐면, 그렇지, 군주와 제사장의 의미를 띠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 고조선이라는 사회는 어떤 사회였느냐? 재정일치의 사회였단 말이야. 재정일치가 무슨 뜻이야? 정치와 신앙이 맞아. 그래서 이제 이때 신앙은 토속신앙으로서 일종의 주술, 혹은 굿 이런 걸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잖아. 그럴 때 이 백수광부의 존재를 뭐라고 보느냐면 주술사, 이게 쉽게 무당이라고 봅니다. 무당.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보냐면, 당시 고조선에서 삼국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재정이 분리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재정이 분리가 된다는 얘기는 종교와 이제 군주가 더 이상 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재정이 분리가 되면서 결국에 누구의 힘이 계속 세지는 거야? 상대적으로는 군주의 힘이 세진 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권위는 약화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런 무당의 권위가 떨어져 가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제 백수광부가 그러니까 미친 것처럼 보였다고 했으니까 물로 간 것이 일종의 의식 행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세 혹은 뭐 그런 주술 의식 행사의 일부인 건데 사실은 이게 그것이 통하던 시대였다면은 걔가 살아서 돌아왔을 거란 말이야. 의식이었은 거니까. 그런데 걔가 죽었다는 얘기, 그 무당이 백수광부가 죽었다는 얘기는 그런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대적 특성이 반영이 됐다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배경사라를 보면 뱃사공도 그 여자의 노래를 듣고선 한 번에 기억했다가 자신의 아내한테 전해줬단 말이야. 근데 그걸 또 한 번 들은 그 아내가, 뱃사공의 아내가 또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는 아마 이런 노래가 당시에 뭐 유행하지 않았을까, 많이 이제 구전됐던 건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칠판에 적은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지금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자연스럽게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교재 밑을 보면 이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한 것과 그 다음에 이 작품에 대한 그 감상, 이해, 그래서 쭉 적어준 게 있지? 그거는 집에 가서 다음 시간에 쪽지 시험을 준비하면서, 다음 시간에 볼 쪽지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3쪽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풀기 전에 한번 읽어보면서 문제를 풀고 쪽지 시험을 준비를 해오면 될 겁니다. 그게 이제 뭐 도움이 될 거야. 거기 나온 내용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작품이에요. 두 번째 작품을 보시면 마찬가지 두 번째 작품도 먼저 민석이가 읽어보고 오른쪽 부분을 채웁니다. 부지가라고 하는 것은 거북이의 뜻이에요. 거북이. 저 지자가 뜻지자입니다. 거북이의 뜻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 지금 원시종합예술이 뭐 시, 소설, 극 이것이 한데 뭉쳐져 있다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시를 보고 있는데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자의 정서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집단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소설처럼 서사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것이 점점 분화가 되면서 시가가 발달을 하면서 개인 서정시로 나아가게 된단 말이야.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걸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이 구지가는 이따가 이제 배경 설명을, 그 배경 지식을 설명을 하다면, 구지가는 정말 그 전에 이렇게 개인 서정시로 나아가기 전에 그 집단적인 어떤,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런 노래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학 발달, 문문 발달로 본다면 사실은 이 구지가가 어떤 것보다 선행이 될 수 있는 거냐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공무도화가보다 선행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공무도화가는
그 시 자체에 특별하게 뭐 집단적이거나 그런 어떤 목적 지향적인 내용은 없지. 거기는 이제 임과 사별한 화자의 슬픔을 드러낸 이제 작품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구시가는 좀 그렇지가 않거든.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아. 거북이를 부르네?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거북이를 보고 있는 거라 할 수 있는 거지. 일단 거북이를 불러. 그 다음에 머리를 내어라. 이때 머리는 누구의 머리겠어? 거북이의 머리가 되겠지. 그럼 거북이의 머리를 내어라 라는 얘기는 지금 거북이의 상태가 어떤 거야? 거북이가 목이 움츠러들고 막 늘어나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거북이 목이 움츠러든 상태인 거야. 그러면서 그 거북이한테 머리를 내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화자가 원하는 건 이제 뭐인 거야? 그렇지. 화자는 거북이에게서 머리를 원하고 있는 거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어. 내용은 되게 단순해.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뭐 하고 있냐면 움츠러든 거북이를 보고 그 거북이한테 머리를 내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요구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구워 먹겠다는 일종의 협박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화자가 긍정적으로 요 머리를 거북이에게서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말하기 방식은 거북아 불렀으니 말을 건네는 방식이 되는 거고, 화자는 나나 우리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숨어 있는 거고, 화자의 정체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상황은 봐봐. 이게 거북이한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거북이 상태를 계속 그냥 거북이야 관찰한다는 것은 대상과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건데 그게 아니야. 직접 하고 있는 거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거북에게 머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야. 화자는 직접 요구하고 있어. 머리 내놔 라고 얘기하고, 너 머리 안 내놓으면 구워서 먹을 거야 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화자의 반응은 거북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물어볼게. 지금 화자의 상태가, 거북이의 상태가 화자가 원하는 상태인 거야? 그럼 일단 거북이의 상태는 그럼 부정적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구가, 거북이에 대해서 머리를 내놓으라는 요구가 협박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의 배경설화랑 관련지어서 좀 보면, 이게 이제 배경설화를 보면 그 구지봉에 뭐 부족장들, 우두머리들, 부족장들이랑 그 다음에 그 부족장을 따르는 무리들이 모여서 있는데,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야, 여기가 뭐 구지봉 거기 맞냐? 라는 그 얘기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맞다. 그러더니 여기서 내가 뭘 할 테니까 너네들 어떤 일 좀 해라.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뭐냐면 그 산에서 땅을 파고 혹은 땅을 다지면서 이 노래를 부른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한두 명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200~300명이 불러. 그러니까 사실 이 노래는 배경설화에 따르면 집단적인 노래가 되는 거지. 그런데 땅을 파면서 불렀대. 그럼 일하면서 불렀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노동요가 되는 거야. 일하면서 불렀기 때문에. 집단적, 그 다음에 노동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지금 이 구지가는 어떤 거와 관련되면 수로왕을 말하는 건데, 그럼 결국 우두머리라는 얘기는 이건 쉽게 임금을 구하는 얘기거든. 임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부족장을 모아서 그 부족장을 다스릴 수 있는 임금을 맞아들이는 노래. 그래서 지금 밑에 이해와 감사를 읽어보시면 영신군가라는 표현이 나올 거야. 그게 임금을 맞으면서 부른 노래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임금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임금을 우리에게 달라는
그리고 임금을 맞아들이는 일종의 의식, 그 다음에 없는 임금을 내어달라는 일종의 주술. 그래서 이 구지가는 집단적 성격과 그 다음에 주술적 성격, 그리고 의식을 치를 때 임금을 만드는 의식,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불렀던 의식요, 노동요, 이런 성격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분화가 되기 전에 이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지금 거기 밑에 이제 그 작품의 관례, 성격 이런 거 보면 방금 내가 얘기했던 그런 용어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칠판에 있는 것을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세 번째 작품입니다. 세 번째 작품, 황조가. 황조가를 보고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줍니다. 몸이 안 좋습니까? 예? 어디 몸이 안 좋습니까? 두통. 그냥 먹고 왔는데. 입니다. 아니, 좀 더, 우리 좀 쉬엄쉬엄 합시다.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은데. 보자. 헐헐 나는 저 꾀꼬리. 화자 뭐 하고 있어? 그렇지. 꾀꼬리 관찰이. 암수 정답게 논이는데, 그럼 꾀꼬리가 몇 마리야? 꾀꼬리 2마리 관찰을. 외울사. 요거.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표현인 거지. 동그라미 쳤습니다. 외울사, 그 다음에, 이내, 지금 고전 시간에서의 내는,
나를 화자를 말하는 거니까 또 화자가 직접 등장하고 있네요. 외로울사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고 지금 돌아갈 사람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는 거지. 화자의 정서는 그러면 돌아가 지금 결국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정리하면 이거네. 상황은 대상을 본 거야. 뭘 본 거야? 그렇지. 꾀꼬리 아이고 본 후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내 처지는 어떤 거야? 혼자라는 거고 돌아갈 사람이 없다는 거고. 그럼 화자의 반응은 일단 정서가 외롭다라고 직접적으로 나왔어. 외로움과 지금 돌아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돌아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이 결국에는 뭐 한 거야? 돌아갈 사람이 없대. 우리가 돌아가다는 말은 어떤 때 쓰지? 죽을 사람. 아니 돌아가는 이제 죽을 사람 말고 돌아가다 라는 말은 어떤 유서가 학원에 갔다는 집에 돌아갈 거지. 돌아가다의 뜻은 이런 거잖아. 일종의 귀환이란 말이야. 그러면 누구와 함께 돌아갈 거라는 얘기는 지금 어디까지는 왔는데 지금 화자가 있는 곳은 같이 온 곳일 수도 있는 거지. 혹은 어떤 사람을 쫓아서 온 거일 수도 있는 거야. 같이 오진 않더라도. 그런데 지금 난 이제 돌아가야 돼. 그런데 돌아가는데 그 대상, 내가 따랐던 대상은 같이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러면 그거 같이 돌아가야 할 대상이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화자는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이별. 그렇지. 이별. 자신의 처지를 생각을 했는데 그 자신의 처지가 뭐야? 이분과 이별한 거야. 그럼 화자는 당연히 외로움 말고도 슬픔을 느끼겠고 또 마지막 표현을 보면 돌아갈 곳 아까 거기에서 본 거와 똑같네. 그 공무도화가에서 어떡할 도리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화자의 반응은 정서는 그렇지 전혀 지금 이별을 수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별을 수용하고 있어 화자가 찬양하고 있네. 그래서 봅니다. 지금 말하기 방식은 어떻게 돼? 독배. 그 다음에 화자는 아까 드러났다고 했으니까 드러나 있고 정체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 다음 작품에서 지금 이렇게 끊어서 앞에는 뭐 한 거야? 앞에 두 개는? 그렇지. 이게 관찰인 거지. 관찰 후 그 다음에 자신의 상태 혹은 내면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 정서가 뒤에 나온 거니까. 이렇게 전개되는 방식을 뭐라고 하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내면을 드러내는 거. 선정이면 정서를 먼저 그렇지 뭐라고 하지? 여기서 나타나는 전개 방식이 선경 후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의 상황은 지금 인과 이별한 부정적 상황이지만 지금 나의 상황과 대비 혹은 대조가 되는 대상이 있지. 이게 뭐야? 그렇지. 꾀꼬리. 요 꾀꼬리는 지금 나의 상황과 달라. 대조가 되고 있어. 왜? 암수가 점답게 논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꾀꼬리의 상황은 긍정이 되는 거고 나의 상황은 부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대조가 되고 또 한 가지. 그런데 꾀꼬리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도움을 줘 안 줘?
그렇지, 도움을 주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주는 것. 드러내는 대상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돼? 반대가 되는 거잖아. 객관적으로 가면은 화자의 정서와 그 대상이 동일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와 대상의 정서가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 그러면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는 직접 드러나는 거야, 간접 드러나는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물론 직접이야. 여기서 외로울사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거는 내 정서를 여기서 외로울사라는 표현을 해주지 않으면 화자의 정서가 직접이야, 간접이야? 그렇지. 화자의 정서를 객관적 상관물은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거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 작품에서 꾀꼬리가 바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주는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서리적 표현이 쓰인 거 정리합니다. 요거 정리하고 원래는 더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80분 하기로 했으니까 내일 잠깐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합시다.